붉은 피로 스스로 사스라는 글씨를 쓰는 서의 작품. 그 글씨에서 검은 문이 열리고 수만의 원혼이 쏟아져 나온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이것은 여망의 군대를 부르는 직서였고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그릴 길을 좋아하는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오직 바람 스치는 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리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으나 김진사만은 세상의 벼슬길에 나가는 것보다 방 안에 틀어박혀 옛 성현의 말씀을 읽고 먹을 카라 글씨를 쓰는 일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자라난 이끼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사랑방 문창호지에는 밤마다 은은한 호롱불 그림자가 비치니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글을 읽는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끈기에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그는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욕심이 없어 남과 다투는 법이 없었으나 오직 종이와 붓 그리고 먹에 관해서만은 남다른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종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구해오고 질 좋은 먹을 얻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하며 며칠을 두고두고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하던 날 김진사는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노인에게서 아주 기이한 느낌을 주는 족자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김진사를 보자마자 대뜸 품 안에서 검은 천에 쌓인 긴 물건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이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진사댁의 맑은 기운만이 이 종이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것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진사는 값을 치르려 했으나 노인은 한사코 사양하며 그저 물 한 모금만을 얻어 마시고는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족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족자를 쥔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운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서둘러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은 천을 풀어 그 안에 든 족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족자의 위아래를 받치는 축은 아주 오래된 흑단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검고 깊은지 마치 불빛마저 빨아들이는 듯했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배접된 종이였는데 일반적인 한지의 누르스름하거나 흰 빛깔이 아니라 밤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듯 깊고 어두운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수많은 종이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기묘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검은 종이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 서안 위에 올려놓았는데 종이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마치 비단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묘하게 축축한 느낌을 주어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섬뜩하면서도 떼어내기 힘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김진사는 그저 늦가을 밤에 찬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든 탓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검은 종이 위에 흰색 물감을 섞은 호분이나 금가루를 갠 금리로 글씨를 쓰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명필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족자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검은 바탕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어 김진사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저녁상을 물리고 들어온 아내가 따뜻한 숭늉이 담긴 사발을 들고 조용히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김진사의 글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이던 아내였지만 이날따라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갑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김진사는 별일 아니라며 아내를 안심시켜 돌려보냈지만 아내가 나간 뒤에도 방 안의 감도는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고 나니 족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평소 아끼던 벼루를 꺼내어 놓고 연적의 물을 조심스럽게 따라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먹이 벼루에 갈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맑은 소리였으나 이날따라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까는 손에 힘을 주어 천천히 원을 그리자 짙은 먹향기가 피어올라 방 안을 채웠는데 그 향기 속에 미세하게 비릿한 쇠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하여 김진사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하지만 벼루를 들여다보아도 까만 먹물만 찰랑거릴 뿐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예민한 신경 탓으로 돌리며 계속해서 먹을 갈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김진사의 사랑방에는 오직 촛불 타는 소리와 먹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족자는 서안 위에서 묵묵히 그 검은 입을 벌리고 김진사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고 김진사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붓끝이 먹물을 머금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붓의 무게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붓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듯한 기이한 중력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붓을 든 손을 허공에 띄운 채 검은 종이 위를 잠시 맴돌며 어디에 첫 획을 그을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쓰고자 했던 글귀는 집안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좋은 내용이었으나 막상 붓을 대려고 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거침없이 써내려갔을 익숙한 글자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붓끝이 닿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허공에서 방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붓을 벼루에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족자의 검은 바탕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의 시선을 빨아들이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족자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억지로라도 정신을 집중하여 다시 붓을 잡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바람이 거세졌는지 밖에서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장호지 문이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김진사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는 붓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뒤 마음속으로 편안할 안자를 떠올리며 천천히 종이 위에 붓을 내렸습니다. 붓털이 종이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충격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올라와 팔 전체를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뗄 뻔했으나 억지로 붓을 눌러 첫 획을 긋기 시작했는데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종이라면 먹물이 번지며 스며들어야 하는데
이 검은 종이는 먹물을 뱉어내지도 빨아들이지도 않은 채 마치 기름 위에 물을 얹은 듯 먹물이 표면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기이한 현상을 들여다보았는데 붓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먹물이 미세하게 떨리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직선으로 그은 획이 꿈틀거리며 곡선으로 휘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종이 위를 스르르 미끄러져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며 소리를 칠 뻔했지만 한밤중에 가족들이 깰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족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지만 김진사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방 밖으로 나가 찬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장독대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자욱한 안개는 마치 이 집을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듯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 김진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방금 전까지 얌전하던 촛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림자를 어지럽게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든 것이 그 족자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선비된 도리로 괴력난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김진사는 족자를 둘둘 말아 치워버릴까 고민했으나 서예가로서의 호기심과 오기가 발동하여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붓을 들고 이번에는 좀 더 힘주어 종이를 누르며 글씨를 써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먹물 대신 붉은 주사, 줄을 갈아 붉은 글씨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장 주사를 구할 수 없어 먹물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붓을 종이 위에 갖다 대었는데 이번에는 종이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땅 속에서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여 김진사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붓을 놓을 수 없어 그대로 참고 견디며 두 번째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붓 끝에서 흘러나온 먹물이 검은색이 아니라 점점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벼루를 확인해 보았지만 벼루 안의 먹물은 분명히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고 붓에 묻은 먹 또한 검은색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닿는 순간 그 먹물은 핏빛처럼 선명하고 붉은색으로 변하여 종이 위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기겁하여 붓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 앉았는데 떨어진 붓이 방바닥을 굴러가며 검은 먹물을 튀겼습니다. 방바닥에 묻은 먹물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으나 오직 족자 위에 묻은 먹물만이 붉게 빛나고 있어 김진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족자를 응시했습니다. 붉게 변한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펄떡거리는 듯 보였고 그 획들은 김진사가 의도했던 편안할 안자가 아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날카로운 통증만이 현실임을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병풍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기에 김진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병풍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으나 그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이 족자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것을 품고 있는 요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당장이라도 이것을 들고 나가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마치 가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시선은 족자의 붉은 글씨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족자 위의 붉은 획들은 서로 엉겨붙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점점 하나의 형상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기괴한 그림에 가까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 형상과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닭이 배를 치며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마치 마법이 풀리듯 김진사의 몸이 털썩 주저앉으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족자 위의 붉은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검은 먹물 자국만이 남았으나 그 모양은 여전히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김진사는 밤새도록 식은땀에 젖은 옷을 주스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겪은 일이 도깨비 장난인지 아니면 자신의 헛것을 본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서안 위에 놓인 족자와 바닥에 뒹구는 붓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아내가 아침 문안을 위해 들어왔고, 헝클어진 남편의 모습과 어지럽혀진 방 안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나으리, 밤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저 그리 잘 풀리지 않아 고심했을 뿐이요 라고 둘러댔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방을 정리하려 하자 황급히 족자를 말아 흑단 상자 깊숙이 넣어두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하지만 족자를만 말아 넣는 순간에도 손끝에 닿는 차가운 냉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아 김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진사의 집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기르던 개가 아무 이유 없이 허공을 보고 짖어대거나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마당의 우물물은 평소보다 탁해졌고, 집안의 식물들은 때가 아닌데도 누렇게 말라 죽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이것이 모두 그 족자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밤마다 홀로 사랑방에 앉아 족자가 든 상자를 노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족자를 펼쳐보기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붉은 글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자 김진사가 평소 따르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김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자네 집에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네 그려. 필시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온 게야 라고 말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뜨끔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촌장은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건에도 혼이 깃드는 법이니 주인을 잘못 만나면 화를 부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법이지. 자네가 감당하지 못할 물건이라면 일찍이 내보내는 것이 상책일세. 김진사는 촌장의 해안에 놀라며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왠지 그 족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촌장은 김진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일어섰습니다.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게. 사악한 기운은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법이니. 촌장이 떠나고 난 뒤 김진사는 다시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더욱 짙어진 그림자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날 밤은 달조차 뜨지 않아 세상이 온통 먹물처럼 캄캄했는데 김진사는 다시금 솟구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흑단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족자는 마치 주인을 반기듯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꺼내어 다시 서한 위에 펼쳤고 이번에는 먹을 깔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낼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듯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족자는 그런 김진사를 삼킬 듯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밤의 정막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선혈을 족자 위에 떨어뜨리려던 찰나 갑자기 방 안의 호롱불이 휙 하고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라고는 없었기에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입으로 불을 훅 불어끈 것만 같아 김진사는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몰아치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방구석 어딘가에서 키득키득하는 아주 작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떨리는 손을 더듬어 부싯돌을 찾아 다시 불을 켜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부싯돌을 몇 번이나 놓친 끝에 겨우 불꽃을 일으켜 호롱불 심지에 갖다 대자 방 안은 다시 흐릿한 주황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불이 켜지자마자 김진사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검은 족자만이 서한 위에서 요사스러운 광택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진사가 아직 손가락을 깨물지도 않았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족자의 검은 종이 위에는 이미 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얼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숨을 쉬듯 규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종이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 배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기겁하여 뒤로 물러나 앉으며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 눈을 비볐지만 그 붉은 기운은 더욱 선명해질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김진사의 집안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침울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김진사는 풋한 눈으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마당을 쓸던 하인은 사랑방 근처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쇠냄새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부착간에서나 맡을 법한 역하고 찝찝한 냄새였는데 아무리 마당을 쓸고 물을 뿌려도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방 문틈을 타고 더욱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어 조반을 차려 문 앞까지 갔으나 안에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남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김진사 집 담장 너머로 밤마다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아이가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나? 꼭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소름이 돋더라고. 한 아낙이 몸을 떨며 말하자 다른 아낙은 김진사님이 글 공부에 미쳐서 헛것을 불러들인 게 분명해. 며칠 전 그 집 개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점점 커져만 갔고 아이들조차 김진사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방 안에 틀어박혀 족자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붓을 드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족자 위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붉은 무늬들을 관찰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얼룩처럼 보였던 무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하고 기괴한 문양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손들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여 김진사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무늬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귀를 족자에 가까이 대고 속삭임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진사의 모습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마치 병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족자 앞에만 매달려 있었으니 볼은 움푹 패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 밥상을 들이밀었지만 김진사는 밥 냄새가 역하다며 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화를 내어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흐릿하게 풀려 있었으나 족자를 바라볼 때만은 기이한 광채를 띠며 번들거려 보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귀신에 들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남몰래 부엌 한 구석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촌장은 김진사의 집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노인으로 젊은 시절에는 각지를 떠돌며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촌장이 김진사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을 지키던 늙은 삽살개가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대고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이를 보고 지저대야 할 개가 겁에 질려 기조차 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촌장은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굳은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사랑방 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김진사의 촨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촌장은 김진사의 몰골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자네 꼴이 이게 뭔가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반쯤 죽은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구만 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진사는 촌장의 눈을 피하며 쉰 목소리로 몸이 좀 고단하여 쉬고 있을 뿐입니다. 별일 아니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대꾸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지팡이로 문틈을 막아서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하고 썩은 듯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는 짐승 썩는 냄새도 아니고 거름 냄새도 아니야. 이건 저승의 냄새일세. 자네 방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지. 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자 김진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촌장은 그 틈을 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는데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한가운데 놓인 서안 위의 족자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족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고는 당장 저 요물을 불에 태워버리게. 저것은 글을 쓰는 종이가 아니라 원한을 빨아먹는 귀신 가죽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촌장이 족자를 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짐승처럼 돌변하여 족자를 가슴에 품고 방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제 평생의 역작을 남길 종이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김진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는 모습은, 평소에 점잖은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지키려는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촌장은 그런 김진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이미 저것의 혼을 반쯤 빼앗겼구려. 저 물건은 자네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것일세. 지금 버리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게야. 촌장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족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혀를 차며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저것을 없앨 테니 그리 알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 부디 정신줄을 놓지 말게나. 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김진사는 촌장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 안에 있는 족자는 촌장의 기운에 자극을 받았는지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족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족자의 검은 종이는 이제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붉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액체가 표면을 뒤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홀린 듯 붓을 들어 그 액체 위에 갖다 대었는데 붓끝이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판에 물이 닿은 듯한 소리였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김진사의 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 복부자를 쓰려고 마음먹었지만 손은 제멋대로 움직여 날카롭고 기괴한 획들을 그어대고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그어질 때마다 족자 속에서 으아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생생하여 김진사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붓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손목을 꽉 잡고 강제로 글씨를 쓰게 만드는 것처럼 그의 팔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방 밖에서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마당의 장독 뚜껑들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에 있던 가축들도 덩달아 발광하기 시작했는데 외양간의 소는 고삐를 끊을 듯이 날뛰며 울부짖었고 닭들은 탭에서 떨어져 바닥거렸습니다. 아내와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안방에 모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지만 사랑방의 김진사는 바깥의 소라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오직 글씨 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현실의 방이 아닌 붉은 안개가 자욱한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족자 위에 쓰인 글씨들은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해가더니 급기야 종이를 뚫고 튀어나올 듯 입체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글자라기보다는 핏줄이 엉겨붙은 살덩어리 같은 형상이었는데 그 살덩어리들이 꿈틀대며 서로 합쳐지더니 거대한 하나의 문 모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하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오직 족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족자의 한가운데서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검붉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그 틈새로 시퍼런 안광을 내뿜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김진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들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저승의 원혼들이 품은 원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온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새에서는 썩은 내와 함께 지옥의 냉기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밖에서 하인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서 기절하셨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김진사의 희미해진 정신을 잠시 깨웠습니다. 김진사는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신의 몸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족자 속의 눈동자들은 그런 김진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크크 하는 웃음소리를 내며 더욱 크게 틈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집안 식구들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족자를 향해 붓을 내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족자에서 뻗어나온 검은 촉수 같은 기운이 김진사의 팔을 휘감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촉수는 점점 조여와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주었고 김진사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족자는 이제 김진사의 생명을 양분 삼아 완전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족자가 내뿜는 붉은 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문틈으로 새어나가 마당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김진사의 집 쪽을 바라보며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드디어 탈이 났구나. 귀신 불이 켜졌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김진사의 집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족자의 표면에 글자가 아닌 낯선 형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갑옷을 입은 장군 같기도 하고 뿔 달린 도깨비 같기도 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천천히 족자 밖으로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고 김진사는 그것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려 했었고 입안 가득 고인 피 비린내에 잠시 눈앞이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했습니다. 족자 위의 틈은 이제 어른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크게 벌어졌고 그 안에서는 이승의 것이 아닌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쳐 나왔습니다. 방 안의 책들과 붓들이 바람에 날려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김진사의 옷자락도 미친 듯이 펄럭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불러들인 이 재앙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감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족자 속의 어둠은 김진사를 완전히 삼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휘몰아치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저승의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원한 서린 입김과도 같아 김진사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한 위의 족자는 이제 종이로서의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검은 바탕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멍으로 변하여 그 안에서 붉은 안개를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붉은 안개가 자신의 코와 입으로 스며들어 폐부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고 그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마치 자신의 몸이 족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기물들은 제멋대로 날아다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찢어진 병풍 너머로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며 낄낄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족자의 갈라진 틈새는 점점 더 벌어져
이제는 어린아이 하나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옥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붓을 쥔 오른손이 서안 위에 고정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족자 속의 시면에서 희고 창백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와 서안의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톱은 짐승처럼 길고 날카로웠으며 손등에는 푸르딩딩한 핏줄이 툭툭 붉어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손에 이어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와 족자의 반대편을 잡더니 마치 창문을 열고 나오려는 도둑처럼 틈을 억지로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린다. 이승의 냄새다. 족자 속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쉰 쇠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음산함은 김진사의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와 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마치 무쇠로 만든 것처럼 흠집 하나 나지 않고 오히려 도끼날이 튕겨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인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김진사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음을 느꼈고 이대로라면 저 악귀들에게 육신을 빼앗기고 영영 저승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쓰러진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집안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삿된 것들아. 촌장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횃불을 든 채 마당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등장에 집안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촌장은 미리 준비해온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사랑방 문을 향해 곧뿌렸는데 소금이 문에 닿자마자 타타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방 안의 사악한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장정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촌장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진사! 내 말 들리는가? 자네가 정신을 놓으면 다 죽는 거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네. 촌장의 호통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김진사의 흐릿한 의식을 때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몽롱하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자신은 글을 쓰는 선비였고 이 사단은 글씨에서 시작되었으니 결자이지. 즉 글로써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의 족자는 촌장의 기운을 감지했는지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며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액체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는 먹물처럼 보였으나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바닥으로 흘러내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김진사의 발목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김진사는 발을 빼려 했으나 이미 바닥이 끈적한 배처럼 변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족자 속의 존재들은 이제 머리까지 들이밀며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입만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족자가 단순한 그림이나 글씨를 담는 도구가 아니라 저승의 문을 여는 귀문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글씨 하나로 귀신을 부리기도 하고 쫓기도 한다고 했으나 자신이 쓴 글씨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족자 위에 저절로 새겨졌던 기괴한 형상들은 바로 저승의 군대를 부르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고 김진사의 피와 기운이 그 부적을 완성시키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이 완전히 열리면 이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안 위에 놓인 벼루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먹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와 족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액체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혀를 다시 한번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인 선혈을 벼루에 뱉어내자 붉은 피와 검은 액체가 섞이며 기묘한 보라색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먹물이 될 것이라 믿으며 김진사는 붓을 그 혼합된 액체에 푹 담갔습니다. 붓을 쥐는 순간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족자 속의 악귀들이 김진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채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쓰지 마라. 쓰면 죽는다. 그냥 우리와 함께 가자.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하게 김진사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흐를 정도로 힘을 주며 그 유혹을 떨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일 수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밖에서는 촌장이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복숭아 나무 가지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탁, 탁, 탁. 복숭아 나무 가지가 문에 닿을 때마다 방 안에는 파란 불꽃이 튀며 귀신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김진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돕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받쳐들고 떨리는 붓끝을 족자의 붉은 글씨 위로 가져갔습니다. 족자 위의 글씨는 주글사스 자이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획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김진사의 붓을 피하려 했습니다. 김진사가 붓을 내리려 하자 족자에서 튀어나온 창백한 손이 붓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간발의 차이로 손을 피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물러가라! 그의 기백에 눌린 탓인지 창백한 손이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김진사는 첫 획을 그었습니다. 붓끝이 족자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솟구쳤고 족자 전체가 고통스러운 듯 뒤틀렸습니다. 김진사의 피가 섞인 먹물은 사악한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그는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아내와 집을 지키는 조상신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두 번째 획을 긋기 위해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온몸의 기를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족자에 갈라진 틈에서는 이제 검은 형체들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김진사를 향해 손톱을 세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시뻘건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도끼가 김진사의 얼굴에 닿자 피부가 따갑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족자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공포를 넘어선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었고 오직 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족자 위에 쓰인 죽을 사자를 덮어버릴 새로운 글자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뜻하는 날, 생성, 자일 수도. 귀신을 쫓는 물러날, 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강력한 힘을 가진 글자여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흠모하던 옛 명필들의 기운을 빌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이지의 힘찬 필체와 추사 김정희의 굳센 기상을 떠올리며 김진사는 붓을 다시 한번 힘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울리고 족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일시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진사의 붓끝에서 나온 기운이 족자의 사악한 기운을 잠시나마 억누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족자는 더욱 맹렬하게 반격해왔고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김진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벼룩, 연적, 책들이 무기처럼 날아왔지만 김진사는 몸을 웅크려 급소만 피한 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피 섞인 눈물을 닦아내며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촌장은 방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더 강력한 비방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오래된 부적 한 장을 꺼내어 장정에게 주며 이것을 대문 위에 붙이고 닭의 피를 문지방에 뿌려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정들이 서둘러 움직이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결계가 더욱 단단해지며 밖으로 새어나오던 붉은 기운을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김진사가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김진사가 실패하면 영원히 그 방 안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방 안은 이제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혼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천장에서는 붉은 비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진사의 발밑은 완전히 못으로 변해 발목까지 잠겨 있었고 족자 속의 귀신들은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공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힘을 내라. 김진사, 네가 무너지면 마을이 끝장이다. 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붓질은 춤을 추듯 현란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황금빛 궤적이 남아 검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족자 위에 죽을 사자가 서서히 뭉개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보이던 저승의 풍경이 흐릿해졌습니다. 귀신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족자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가장 강력해 보이는 우두머리 귀신 하나가 끝까지 문틀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김진사를 노려보며 내 놈의 피를 다 빨아먹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귀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피는 줄 수 있어도 내 집과 내 이웃은 줄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그 결의에 찬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붓을 들어 귀신의 미간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한 획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새벽을 알리려 목을 가다듬고 있었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짧은 순간에
김진사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족자는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김진사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붓을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벼루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붓에 적신 그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심정으로, 아니 그저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간절함으로 최후의 획을 그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족자의 검은 입은 그를 삼키려 입을 쩍 벌렸고, 김진사는 그 입속으로 뛰어들듯 붓을 내던졌습니다. 김진사의 붓끝이 족자의 검은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마치 천둥번개가 칠 때 들리는 것과 같은 거대한 굉음이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손목을 타고 흘러내린 붉은 피와 검은 먹물은 순식간에 황금빛 섬광으로 변하여 족자 위를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 악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족자 속에서 튀어나와 김진사를 조롱하던 수많은 귀신들의 형상은 그 강렬한 빛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이를 악물고 그은 획은 삐뚤빼뚤하거나 흐트러짐 없이 그 어느 때보다 곧고 강인한 기상을 품고 종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족자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불에 대인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서안 위에서 벌떡거렸지만, 김진사는 왼손으로 족자의 윗부분을 꽉 누르고 오른손의 붓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좁은 사랑방이 아닌 광활한 벌판에서 수만 대군과 홀로 마주 서 있는 장수의 비장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속으로 삿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뇌며 족자 위에 꿈틀거리는 죽을 사 자의획을 하나하나 덮어 지워나갔습니다. 검은 기운이 맹독처럼 피어올라 김진사의 눈을 찌르고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붓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진사가 마지막 점을 힘차게 찍어내리자 붓끝에서 터져나온 기운이 족자의 중심을 강타했습니다. 그가 완성한 글자는 발을 정자였는데, 그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족자 위에 머물던 붉은 핏빛과 검은 어둠이 소용돌이치며 글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족자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우두머리 귀신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에 찬 절규로 바뀌었고, 벌어졌던 저승의 문틈은 삐걱거리는 굉음을 내며 억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녹슬고 거대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아서 듣는 이의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섬뜩하고 무거웠습니다. 방 안을 휘몰아치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찾아들고 허공을 날아다니던 책과 기물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족자에서 뻗어나와 김진사의 팔다리를 휘감았던 검은 촉수들도 힘을 잃고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흘러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지만 족자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족자의 검은 종이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그저 평범하고 낡은 종이 조각으로 돌아가 서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김진사가 마지막으로 쓴 발을정, 자만이 은은한 광채를 띠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방 안의 소란이 뚝 그치고 정적이 흐르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끝난 것인가?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붉은 욕이나 검은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만이
창호지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문을 툭 치며 김진사, 김진사, 안에 있는가? 라고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촌장은 여봐라, 문을 뜯어라 라고 장정들에게 소리쳤고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마주한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집기들이 산산조각나 널려 있었고 병풍은 찢겨나갔으며 바닥에는 벼루가 엎어져 먹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한을 붙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진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땀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붓을 꽉 쥐고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촌장이 황급히 달려가 김진사의 몸을 뒤집어 안아들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촌장이 김진사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소리치자 김진사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광기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맑고 온화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쉰 목소리로 다 끝났습니까? 라고 물었고 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해냈네. 자네가 이 마을을 구했어. 그때 안채에서 정신을 차린 아내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나으리 하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도감과 연민에 젖어 숙연해졌습니다. 장정들은 서둘러 김진사를 업고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으로 옮겼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데우고 미음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사람들 사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안방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지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촌장은 방 안에 남겨진 흉물스러운 족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한 위에 놓인 족자는 이제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검은 종이었지만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발을 쳐 자는 여전히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이 글씨가 귀신을 눌렀구나. 진정 명필이로다. 라고 감탄하며 혹시 모를 화근을 없애기 위해 족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마당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장정들이 장작을 쌓아 불을 피우고 있었고 촌장은 그 불길 속에 족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족자가 불에 닿자마자 피익 하는 뱀,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짧게 들리더니 이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잠시 동안 기이한 녹색빛을 띠기도 했으나 곧 평범한 붉은 불꽃으로 바뀌어 족자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족자가 완전히 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밤새 공포에 떨었던 집안의 가축들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여물을 먹기 시작했고 닭들은 마당을 쏘다니며 모이를 쪼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던 이웃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난밤의 무용담을 전해 듣느라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가 글씨 하나로 귀신 대장을 물리쳤다. 네, 어쩐지 새벽에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김진사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김진사는 한낮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개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향긋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코를 자극하여 허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으리.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내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쳤어. 다 내 불찰이오.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과 마을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김진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김진사가 마루로 나가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반겼습니다. 촌장은 마루 위로 올라와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얼굴이 이제야 사람 같구만. 고생 많았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진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음식들로 작은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각종 나물과 전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김진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신에 홀려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그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생명의 양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며 지난밤의 공포를 웃음으로 털어냈습니다. 김진사,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던가? 뿔이 3개쯤 달렸던가? 한 노인이 짙게 묻자 김진사는 웃으며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만 제 글씨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꼴은 아주 볼만했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와하하 웃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마당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김진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에 타버린 족자의 재가 남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재는 바람에 날려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그 으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불러온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는 헛된 명예나 기이한 물건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하인이 다가와 김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으리, 사랑방은 어찌할까요? 너무 엉망이 되어서 당분간 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비워두고 문을 활짝 열어 햇볕과 바람이 잘 들게 하게.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도배를 하고 책을 드리도록 하지. 하인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물러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김진사의 집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며칠 전에 음산하고 무거운 침묵과는 전혀 다른 따사로운 햇살과 산새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김진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다시 글을 써야겠소. 하지만 예전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쓰지는 않을 것이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있는 글을 쓰고 싶구려. 아내는 남편의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으리의 글씨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쓰지 못했던 벼루와 붓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가장 아끼던 벼루는 깨지고 붓은 망가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하얀 한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먹을 깔아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쓰는 글자는 더 이상 귀신을 부르는 기이한 문자가 아니라 이웃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비는 소박한 축원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김진사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마당 한 구석에 핀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진사는 붓을 든 손에 들어가는 힘을 빼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번뇌나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소를 몰고 지나가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감상할 정도로 김진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며칠간 끊겼던 일상의 행복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김진사는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그에게 수고했다고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과 음산한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늦가을의 청명하고 높은 하늘만이 시리도록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에는 홍시가 붉게 익어 까치들의 풍성한 먹거리가 되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 내먹을 시래기가 꾸들꾸들하게 말라가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온 평온함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의 찌꺼기마저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며칠간의 몸조리를 끝내고 비로소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여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흐릿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닌 깊고 맑은 호수처럼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족자가 불타올랐던 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는데 검은 재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이제는 깨끗한 흙만이 남아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발로 툭툭 다지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욕심도 저 흙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사발을 받쳐 들고 나와 마루에 놓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으리, 찬 바람이 맵니다.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드시고 몸을 녹이시지요. 김진사는 아내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빙그레 웃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내가 건넨 숭늉 사발은 두 손으로 감싸쥐기에 딱 알맞을 정도로 따뜻했고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후하고 입김을 불어시킨 뒤 천천히 숭늉을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따스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느낌이
어찌나 생생하고 포근한지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이 숭늉 맛이 참으로 일품이요. 세상 그 어떤 귀한 차보다도 내 입에는 이것이 제일이구려. 김진사의 칭찬에 아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편안해지시니 입맛도 돌아오신 게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별다른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그간의 고통과 위로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발을 비우고 난 뒤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는데 그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그가 글 공부에 빠져 있는 동안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집안일의 고단함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연장을 챙겨들고 김진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소동 때 부서진 사랑방, 문과 담장을 고쳐주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님, 저희가 새 나무를 해왔으니 금방 고쳐드리리다. 장정들은 씩씩한 목소리로 외치며 뚝딱뚝딱 망치질을 시작했고 그 활기찬 소리는 죽어있던 집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안채에서 떡과 술을 내어오게 하여 소박한 새참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멍석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촌장님께서 소금을 촨 뿌리시는데 정말 귀신도 놀라 자빠질 기세였다니까요. 김진사님 분놀림은 또 어떻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이제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했습니다. 김진사도 그들 틈에 끼어앉아 함께 웃으며 자신이 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사랑방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촌장 어르신이 뒷짐을 지고 느긋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셨습니다. 어허, 집이 예전보다 더 훤해졌구먼. 이제야말로 진짜 선비가 사는 집 같아. 촌장의 덕담에 김진사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저승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촌장은 허허 웃으며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이겨낸 걸세.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귀신도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천하도 품을 수 있는 법이지.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을 테니 앞으로는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 게야. 수리가 끝난 사랑방은 새로 바른 창우지 덕분에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해졌고 갓 벤 나무 냄새와 풀 냄새가 어우러져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깨끗해진 방 안에 다시 서안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문방사우를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예전에는 벼루와 붓, 종이의 질을 따지며 귀한 것만을 고집했었지만 이제 그의 책상 위에는 장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투박한 벼루와 평범한 붓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눈에는 그 소박한 도구들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단정히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고요하게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 속에서 잡념이 떠오르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소리를 듣는 듯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먹이 다 갈리자 짙은 묵향이 피어올랐고 김진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냄새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온 소나무의 정기와 그 으름이 만들어낸 인내의 향기였습니다. 김진사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하얀 화선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무엇을 쓸까
잠시 고민하던 그는 화려한 시구도 아니고 거창한 명언도 아닌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 한 글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검은 획이 그어졌고 김진사의 손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쓴 글자는 바로 마음심신 자였습니다. 세 개의 점과 하나의 곡선이 어우러진 그 글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담겨 있는 듯 오묘한 균형미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다 쓴 김진사는 붓을 내려놓고 자신이 쓴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삐뚤어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백하게 드러낸 그 글씨는 김진사가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필은 값비싼 종이나 신비한 족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워낸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마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를 몰고 귀가하는 농부들의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불길하게 보였으나 오늘 밤의 노을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주홍빛으로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섭리가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에 새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아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텃밭에서 뜯어온 싱싱한 배추쌈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김진사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고 맛있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쌀알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단맛과 대지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그는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깨닫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하늘에는 쟁반 같은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달 구경을 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들은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고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지날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지만 지금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처럼 들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도 다시 밝은 달이 떴구려. 김진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예, 나으리. 이제 어두운 구름은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겹고 아름다웠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난 온기 덕분에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안방에 이불을 펴니 아랫목은 이미 군부를 지펴 따끈따끈했습니다. 김진사는 푹신한 요 위에 몸을 누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근심이나 걱정의 한숨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도의 날숨이었습니다. 천장에 석가래를 올려다보며 그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숭늉의 구수한 맛, 붓끝에서 느껴지던 전율,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가을벌레들이 귀뚜루루 귀뚜루루 하며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조로워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옆에 누운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무시무시한 악귀나 붉은 글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넓고 푸른 초원 위에서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붓 하나를 들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즐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지만 김진사의 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닿아여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가슴 속에 켜진 희망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당겼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곤히 잠든 깊은 밤, 김진사의 집 기와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옛 어른들은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마도 그것은 김진산의 가족의 행복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하늘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다시 한번 흔들고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는 칼날 소리가 아니라 잠든 세상을 다독이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김진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붓을 놓지 않았고 그의 글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어 먼 나라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고 큰 돈을 준다는 사람에게도 그를 함부로 팔지 않으며 오직 마을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글을 쓰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김진사의 집 마당에 비치던 그 따뜻하고 환한 달빛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도 잠들고 물도 잠드는 이 시간, 여러분도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